구름을 타고 오른다라는 뜻으로 정운산이라고 합니다. 세 마리의 거북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산봉우리가 고운사의 주목 역할을 하는데요. 산 지형에 따라서 북쪽은 대웅보전, 서쪽은 극락전, 동쪽은 삼청 석탑을 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라시대의 전형적인 가람 배치와는 좀 다른 것으로 고운사의 지리적, 지형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해동 제1의 지장도량이죠. 고운사는 신라 15년인 681년에 우리 해동 의상, 그죠? 해동의 하엄종에 시조를 할 수 있는 의상조사가 창건을 하였습니다. 창건할 당시에 사찰의 이름은 높이 뜬 구름이다 라고 해서 높을 고자 구름문자 고운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라 말에 불교와 유교, 도교에 능통해서 신선의 경지에 올랐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최치원 선생이 우리 여기 고운사의 여지와 여사라는 두 스님 양대사와 함께 가허루와 우하루를 건립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최치원의 호인 외로울 고자 구름운 자를 써서 고운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가허루는 고려 공민왕 때 들어와서 구름을 타고 걸터 앉은 누각이다 해서 가허루를 가운누로 바꾸었습니다. 구름을 타고 앉은 누각, 이것은 신선이 거처하는 세계를 행상한 것입니다. 고운사는 구름과 많은 연관이 있어요. 그죠? 고운도 구름운자, 등운산도 구름운자, 가운누도 구름운자입니다. 구름은 걸림이 없이 유유자적하게 흘러가는 자유자재로움을 나타내서 고운사가 선명상, 그죠? 지금도 선언, 고금당이라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 선과 많은 관련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우리가 고려 태조 왕건의 서성이자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누구죠? 도성국사가 크게 사찰을 중창을 하였습니다. 이 도성국사가 옆에 이제 같은 도성국사 시절에 지금 그 사찰을 중창할 때 지금은 석조약사 열애자상입니다. 이번 하마에 우리 의성 고운사의 사부 대중의 노력으로 다행히 다른 곳으로 미리 옮겨서 이 하마의 피해를 벗어날 수 있었던 석조 열애자상 보물 246호입니다. 이게 도성국사 중창 시절에 조성이 됐고요. 옆에 보면 삼청 석탑도 이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웅보전에서 나한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오늘 우리 여러 포교사님들이 탑돌이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 삼청 석탑의 양식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중의 기단 위에 삼층의 몸돌과 지붕돌을 올렸어요. 그래서 삼층의 몸돌과 지붕돌을 올려서 삼층석탑이다라고 하는데 아래층 기단에는 안상, 코끼리의 눈의 모양을 새긴 안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상층 기단과 세 개의 탑 신부에는 모서리 기둥이 우주가 새겨져 있고요. 1층 탑신, 1층 몸돌에 비해서 2층과 3층의 몸돌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이 체감률이 아주 큽니다. 뿐만 아니라 지붕돌 밑에 받침이 4개로 되어 있고 2층과 3층은 3단으로 되어 있어서 또 지붕돌의 경사 자체도 아주 완만하다. 그래서 이 석탑의 양식을 볼 때는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의 양식에서 시대가 조금 더 뒤떨어진, 더 멀어진 곳이 돼서 통일신라 말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성국사가 이 사찰을 중창하던 그 시기에 조성된 것을 입증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48년에 운주, 구름운자, 머무를 주자, 운주 스님이 가람을 다시 정비했고요. 1018년 고려 현종 9년에 들어와서 대웅전, 약사전, 극락전,
정묵당, 설선당, 서별실, 동별실 등 많은 정각을 중창하였고 뿐만 아니라 백년암 같은 암자도 중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82년에 조선 성종 13년에 들어오면서 이 이야기가 있어요. 안동에 가면 갈라산 낙타사라는 곳에서 목조 석가 열애 자상을 조성을 해서 고운사로 옮겨 대웅전에 봉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지금의 나안전이 1992년 지금의 대웅보전이 설립될 때까지는 나안전이 모니전, 석가모니 할 때 모니전이다 해서 대웅전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안전에 가서 보면 봉안되어 있는 목조 석가열애 자상이 바로 성종 13년인 1482년에 안동 갈라산 낙타사에서 조성해서 이곳으로 이혼해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양식을 보면은 무릎이 아주 낮게 되어 있고 상체가 길고 변형된 편단 우견에 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 15세기에서 16세기에 해당되는 불상 양식임을 봐서 이 이론을 불교 학자들의 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592년에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찰들이 그랬었지 임진왜란 때 많은 사찰이 불탔습니다만은 고운사에는 사명대사 유정이 이 고운사에 성군들의 식량을 비축하고 또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병참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호국 사찰의 면모도 갖추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1600 인조 때로 넘어옵니다. 1644년 인조 22년 1644년에서 46년에 소형의 사리탑을 조성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668년에 가운루를 새로 중창을 합니다. 그리고 천왕문과 봉황문을 신축을 하는데 이 가운루, 불타기 전의 모습의 이 가운루는 이때인 1668년에 조성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가 2024년 7월에 보물,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안타깝게도 2025년 3월에 화재로 소실되면서 보물로서의 삶을 8개월밖에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각이었죠. 그 다음에 1670년으로 넘어가 보면 천왕문은 68년 했고요. 1670년에 가면 맹부전을 신축하고 안에 맹부 시왕과 지장보살과 오늘 보고 오셨을 거라 봅니다. 시왕을 조성을 해서 봉안을 했습니다. 지장전, 맹부전 하면은 사후죠. 사후에 유명세계의 재판을 하고 있는 법정을 행상한 곳입니다. 그래서 맹부세계의 주존인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다 해서 지장전이라고도 하고요. 또 심판관인 맹부시왕을 모시고 있어서 시왕전이라고도 합니다. 고려시대 말까지는 맹부전과 이 지장전과 시왕전이 따로 정각이 있었어요. 지장보살을 모시는 정각과 시왕을 모시는 정각이 각각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불설예수 시왕생칠경이 편찬되면서 현세구복적인 신앙이 내세구복적인 신앙으로 바뀌고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지장보살과 맹부, 시왕을 한 정각에 같이 봉안을 하면서 이름을 맹부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사찰에 따라서 지장전과 시왕전과 맹부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찰에서는 지장보살이 지옥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구제될 때까지 내가 깨달음, 진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큰 원을 세워서 대원본존이다라고 지장보살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지장보살을 모신 대원전이라고도 해요. 또한 이성과 저성 두 세상을 다 관장한다라고 해서 쌍세전이라고도 합니다. 사찰에 따라서는
재밌는 것은 여수흥국사에는 어떻게 돼 있어 하면은, 사사로운 감정 없이 공평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없을 무자 개인사자에서 무사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다 지장보살 맹부전 시황을 모신 곳입니다. 고운사는 고창 성운사의 도소람과 철원의 심은사 그리고 남해의 용문사와 더불어서 지장보살 영음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해동 제일 지장도량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망자가 죽어서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 앞에 만나면 생전에 의성 고운사에 맹부전을 다녀왔느냐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모든 포교사님들은 맹부전을 다녀왔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의 가산점은 이미 받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맹부시황상을 보면은 지장보살의 상도 아주 자비 원만하신 지장보살의 상호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황상들도 다른 사찰에서는 볼 수 없듯이 그 복장과 상호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 있고 정교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부상들은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완주, 그다음에 충청남도에서 널리 폭넓게 활약하던 조각성 단흥스님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단흥스님은 공주 마곡사의 영산전에 가면 앞에 과거 칠불상이 있어요. 그 칠불상을 조각한 스님이기도 합니다. 천만다행히도 이 맹부전이 입은 화마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지장보살의 영음 덕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 뒤에 1695년에 극락전 안에 아미타 부처님을 조성을 하고 대세지 보살 아미타 삼존부를 봉안을 합니다. 극락전은 1992년 대웅보전, 지금의 대웅보전이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고운사의 큰 법당 역할을 하는 아주 유서 깊은 건물이었고, 보시다시피 소박하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아주 엄중한 기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 극락전마저도 이번 하마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극락전 안에 특이한 탱화가 있어요. 의성 고운사에는 1989년부터 1997년 사이에 아미타 불에도 2점, 지장보살도 1점과 신중도 2점, 그리고 이 42수 간음 보살도 등 6점의 탱화를 도난을 당했어요. 전부 도난을 당했는데 이 42수 간음 보살도는 2016년에 서울의 한 사립박물관의 수장고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져 있다가 2022년에 환지 본처했어요. 여기 다시 극락전으로 돌아오는 법회를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성한 연대와 조성한 화성의 이름이 나타나는 화기를 이 도굴범들이 없애버렸어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다행히도 이 그림의 초본이 양산 통도사 박물관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 화기에 의하면은 이 42수 관음보살도는 1828년에 경북에 가면은 우리 문경에 우리 부산 자례천의 자모님 고향이죠. 대성사. 대성사의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사불산 화파라고 있습니다. 그 사불산 화파의 중심 역할을 한 분이 태운당 신겸스님인데요. 그 신겸스님이 1820년 이곳 의성에 주석을 하시면서 운주왕 백년암의 조실스님으로 계시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다. 42수 관음보살도는 천수천안이에요. 중앙에 2쌍의 손 수인을 하고 있고 양쪽에 19쌍의 수인의 손에는 각기 다른
지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42수는 관세음보살 42수 진언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그 위신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재앙을 소멸해주고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고 중생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악업을 항복받아서 모든 중생을 선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위신력을 가지고 있는 42수 관음보살도입니다. 안타깝게 이번 화재에 다시 또 한지 본체인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00년도로 넘어옵니다. 1744년 영조 20년입니다. 어첩봉황각이 조성이 됐어요. 어첩봉황각은 뭐라고 하냐면 태조 이성계가 보령 60세가 되면서 일종의 우리가 현재 양로원 같은 왕실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 들어가는 기로소라고 있었어요. 이 기로소가 뒤에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정이품의 문신들, 정이품의 문신 중에서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숙종 임금과 영조가 기로소에 들어오면서 그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하나의 독립된 관청 역할을 한 겁니다. 이 기로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왕의 생년월일, 기로소에 입사한 날짜, 왕의 이름, 아호 등을 기록한 것을 어첩이라고 해요. 그 어첩이 보관을 합니다. 기로소에. 그래서 영조 1744년에 영조 임금이 이 의성 고은사의 기로소에 들어오면서 어첩 봉황각으로 만들어졌다가 5년 뒤에 기로소 봉황각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1902년에 고종 임금이 이 기로소에 입사를 하면서 왕실의 안녕과 또 국가의 안녕, 왕실의 만수무강 등을 비는 충리전을 중건을 하고 이름을 연수전으로 바꿨습니다. 이 건물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건물이 연수전입니다. 이 연수전이 2020년에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번 화재에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은사에는 보물이 3점이 있었는데 가온루와 연수전이 모두 불타고 유일하게 사부대 중의 힘으로 다른 곳으로 이혼을 했던 석조 열애자상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912년 일제강점기 때는 고은사가 31 본산 중에 하나였으며 13년도에 들어와서 사찰령으로 고은사 본말사법이 제정되면서 46개 정도의 경북지역에 말사를 관할했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에는 지방항림을 중심으로 불교계의 독립운동의 거점 중에 한 역할을 했고요. 현재는 대한불교 조계종 16교구 본사로 경북 의성, 안동, 영주, 봉화, 영양 등의 산지에 있는 60여 개의 말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에 안타깝게도 경북 이 산불 하마를 피하지 못하고 많은 문화재와 정각들이 소실되어 버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도 청정하고 엄격한 고금당이죠. 고금당 선언에서 열심히 정진하고 계시는 스님들 뿐만 아니라 의성 고은사의 사부대중 그리고 오늘 이 우중에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정진하는 우리 보교사님들은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면서 열심히 발언하고 이 하마로 사라져간 고은사가 하루속히 옛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처님 전 발언을 멈추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이상으로 고은사의 역사와 변천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보교사님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지역단 29기 포교사 불교문화해설사 정찬진입니다. 앞서 박종환 부단장님께서 고운사의 총론은 다 말씀드렸으니 저는 강론 부분으로 고운사의 성보들 중에서 3대 보물인 석조열의 좌상과 연수전과 가운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금년 3월 산불 때 석조열의 좌상은 신속한 이운 조치로 화마를 피했지만 연수전과 가운누는 안타깝게도 완전히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먼저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된 석조열의 좌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운사 약사전에 봉안되어 있던 부처님입니다. 커다란 광배가 부착된 팔각 연화대좌 위에 결과보자를 하고 앉아 계시며 신체 높이 78cm에 전체 높이는 2m를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머리는 소라 모양의 라발 형태이며 육계는 드러내지 않았고 미간의 백호는 기존의 자리를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굴은 둥그스름하면서 풍만하고 눈, 코, 입이 안정된 모습입니다. 양쪽 귀는 길게 늘어져서 어깨선까지 닿아 있고요. 굵고 짧은 목에는 삼도를 표현했습니다. 오른손은 마군을 제압하는 항마 촉지인의 모습으로 보수한 것이며 왼손은 손바닥을 편 채로 결과부자한 다리 위에다 내려놓았습니다. 법인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 우견으로 왼쪽 겨드랑이에서부터 오른쪽 옆구리까지 같은 간격의 옷주름선을 표현했고 팔과 양 다리를 감싸는 옷주름도 평행한 주름선입니다. 광배는 전체적으로 끝이 날카로운 배 모양의 주형 거신광인데요. 안쪽에는 두 줄의 선을 양각하여 두광과 신광을 구분했습니다. 두광의 안쪽에는 연화문을 배치한 뒤 연꽃과 등굴 무늬를 섬세하고 화려하게 표현했고 광배의 가장자리는 화려한 불꽃 무늬를 사실적으로 양각 새김을 하였습니다. 대좌는 상대, 중대, 하대 그리고 받침석이 같은 재질이지만 각각 다른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석은 겹꽃잎이 위로 향한 악년을 표현했고 하대석은 8개의 꽃잎이 아래로 향한 복년을 새겼으며 중대석은 팔각의 모서리마다 기둥 모양으로 장식했습니다. 참고로 하대석 밑에 받침석을 2020년에 약사전 뒤편에서 발견하여 다시 봉안한 모습입니다. 불상보다는 더 섬세하고 화려하게 표현된 주형 광배나 도식화된 옷주름선의 표현 등이 9세기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배와 대좌를 온전히 갖추었고
오른손의 일부를 제하고는 손상이 거의 없는 불상으로 신라시대 불교 조각의 변천과 지역적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처님의 촌명은 무엇일까요? 왼손 위에 지물이 없고 오른손이 항마 촉지인 점으로 보아서 석가열애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운사 사적비에는 신라말 도선국사의 발언으로 약사부를 조성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과거에는 왼손 위에 약함이 있었거나 오랜 기간 약사전에 모셔져서 약사열의 불로 신앙해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상이 모셔져 있던 약사전은 대웅보전 뒤편에 있었고 1018년에 중창되어 수차례 중수를 거쳐 1990년에 복원된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의 불전이었으나 금년 산불로 완전히 소실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처 옮기지 못했던 이 불상의 대좌 일부가 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2020년에 보물로 지정됐던 연수전입니다. 고운사 대웅보전 오른편 영역에 있었던 이 전각은 조선시대 영조대왕이 50세가 되던 1744년에 기로소에 가입하면서 왕실의 계보를 적은 어첩을 봉안하기 위하여 처음엔 봉안각이라는 이름으로 창건되었습니다. 1887년에 극락전 등과 함께 중수하였으나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고종 황제가 50세가 되던 1902년에 기로소에 가입한 것을 기념하여 충리전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였고 고종의 장수 무병을 기원하기 위하여 수명을 연장한다는 뜻의 연수전으로 재건립한 황실의 원당입니다. 기로소에 가입된 4명의 왕인 태조, 숙종, 영조, 고종의 묘호와 시호 등을 적은 어첩을 감실에다 봉안해 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조선시대 기로소는 70세가 넘는 정이품 이상의 문관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태조 때부터 설치된 기구로 임금은 더 장수하라는 뜻에서 60세에 가입이 가능했다고 하며 영조 때부터서는 50세부터 가입하여 국사 논의를 주관하는 독립된 관서로서 임금도 직접 참여했다고 합니다. 연수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바깥 출입문은 왕실의 어첩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가운데 문의 지붕이 좌우보다 한 단 높인 소슬 3문을 새로 지어서 만세문이라는 편액을 걸었습니다. 사방을 토석 담장으로 둘러서 독립된 공간을 구획하였고 그 안쪽에 가구식 기단 위에 조성한 사방 3칸의 정방형 단층 건물로 겹쳐마 팔짝지붕 형식입니다. 건물의 중심부에만 한 개의 방을 두어 사방으로는 택마루를 놓았고 방 안에
뒷면에다 감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당 출입문 위에 걸린 연수전 편액 글씨는 1904년 해사 김성근이 썼고 이때 벽화들도 함께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방의 외벽과 천장에는 용과 봉황, 학, 기린, 사슴, 거북, 그리고 연꽃 등 황실의 권위와 무병장수를 상징하는 화려한 금 단청의 벽화들을 그리고 글씨들이 빼곡히 그려져 있습니다. 남쪽 천장에 한 쌍의 청룡과 나머지 천장에는 16마리의 봉황을 그렸고 동쪽 판벽에는 연화도와 함께 태극무늬 가운데 용루만세라는 글귀가 쓰여 있으며 서쪽 판벽에는 운용도와 함께 태극무늬 가운데 동각천추라는 글귀가 쓰여 있고 북쪽 판벽에는 한 쌍의 학과 매화와 달 그리고 소나무와 해 등의 장생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건물의 형태는 당시 한양의 기로소 안에 있었던 영수각을 본떠서 지었다고 하는데요. 평면 형태가 사찰의 전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불교가 탄압받던 시대에 왕실 관련 건물이 왜 하필이면 이런 산간벽지의 사찰에 존재했을까요? 사찰 내 왕실의 원당으로서 이곳 고운사와 순천 송광사, 서남사에만 현존하고 있었는데 송광사와 서남사의 경우는 현재 불당이나 장경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수전만이 왕실 원당의 원형을 유지했던 유일한 사례로서 대한제국 황실을 상징하는 여러 도상들이 풍부하여 그 역사적 가치가 컸으나 이번 화마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작년 7월에 보물로 지정됐던 가운누이입니다. 681년에 의상대사가 고운사를 창건 후 약 200여 년 뒤 통일신라 말 최고의 지성으로 일컫는 고운 최치원 선생이 관직을 버리고 이곳에서 수도하면서 여지와 여사라는 두 분의 고승과 함께 가허루와 그 옆에 우하루를 창건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그의 호를 따서 높을 꽃자 고운사가 외로울 꽃자 고운사로 바뀌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교 사상이 담긴 가허루가 언제부터 구름 위의 누각이란 의미의 가운누로 바뀌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바깥 처마 밑에 걸린 행초소세로 쓴 가오루라는 편액 글씨는 고려 말 공민왕의 친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민왕은 1361년 홍건적의 침입 때 안동 지역으로 2달여간 피난을 온 적이 있으며 그 후 내란을 겪으면서 첫 번째 왕비인 노국공주가 세상을 끄자 시리에 빠져 전국을 유람할 때 이곳을 찾아와 우화, 즉 신선이 되어서 가운,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 노국공주에 닿으려 했던 애틋한 심경이 담겨있는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고운사 진입부에 계곡 위에 우뚝 선 가운눈은 고려시대에 2차례 중창이 있었고 계곡을 건너는 다리 역할과 함께 강당의 역할도 해왔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승병들의 병참 기지로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눈은 여기도 끝나고 한번 봐줘. 그거는. 이 가운눈은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던 것을 1668년에 중창하여 1899년에 중수를 거쳐 2004년에 해체 복원됐던 것입니다. 정면 5칸에 측면 2칸, 장방형 평면에 호처마 팔짝지붕 형식으로 길이는 16.2m이고 최고 높이 13m 규모의 대규모 사찰 누각입니다. 가늘고 길다란 3개의 기둥이 계곡의 맨 밑에서부터 이 거대한 몸체를 떠받치고 있는데요. 계곡 바닥 낮은 안반 위에 돌 기둥을 세운 뒤 그 위에다 나무 기둥을 올린 다음 마루를 놓아서 하층을 만들었고 상층은 기둥 위에 공포를 두고 지붕을 올렸습니다. 계곡으로 인한 지형의 고저차를 기둥의 높낮이로 해결하는 수법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넓게 배치한 점 등은 기존의 다른 사찰 누각들과는 차별화된 구조와 형식으로서 자연과의 조화를 잘 이룬 건축물입니다. 누각의 후면은 경내를 향하여 5칸이 모두 개방되어 있고 루 앞쪽은 원래 계곡이었으나 지금은 메워져서 잔디마당이 된 것입니다. 사진 속 저 주인공은 3년 젊은 저의 모습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었나 봅니다. 고운사를 찾는 참배객들이 등원산을 바라보면서 잠시 쉬며 명상에 잠길 수 있던 공간이었던 이 가운눈은 고운사의 백미이자 가장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건축물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 차례 보수를 거쳤다고는 하나 설주를 둔 창호 등 여러 가지 부재에서 조선 중후기에 성행했던 건축 양식들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사찰 누각들 중에서 계곡의 양 언덕을 가로질러 배치한 유일한 사례이자 독특한 교각식 누각 건물로서 건립 연도가 명확하여 가운눈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컸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운사의 3대 보물인 석조열의 좌상과 연수전과 가운눈을 살펴보았는데요. 국가유산청에서는 완전히 소실돼버린 연수전과 가운누에 대하여 부득이
보물 지정 해제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보문화재는 우리가 잘 보존해야 할 K문화유산입니다. 오늘 이 참담한 현장이지만 연수정과 가원루를 비롯한 성보들의 복원불사만큼은 신속하고 여법하게 이루어지길 함께 발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으면서도 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다음으로는 고은사와 최치원 선생님의 발자취에 대해서 제주지역단의 김서연 포교사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서연 포교사님. 혹시 휴대폰 불신하신 분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있었어요. 화장실. 화장실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휴대폰 불신하신 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주지역단 김서연입니다. 고은사 들어오는 입구에 최초원 문학관이 있는데요.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최초원 자료는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빠른 시기에 최초원 문학관이 잘 복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최초원의 임백기천의 정신을 생각하며 최초원 생애, 업적 및 고은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원 생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원은 신라시대 학자, 문장가, 관료이며 자는 고은 해운입니다. 신라 857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최견일은 육두풍 관리였고 최치원의 형 현주는 유명한 화엄종 고승으로 해인사에 주석했습니다. 아버지와 형 현준 대사는 곡사 중창불사에 참여하며 경문왕계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최치원은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6년 만에 빈공진사과에 장원급제하였습니다. 20살 때 선주 표수 현위가 된 후에 승무랑 정은중 시어사 내공봉으로 도통 순간에 올랐습니다. 비운 어대를 하사받고 이어 자금 어대도 받았습니다. (879년) 황소의 난 때 최초원은 고변의 종사관으로 격황소설을 대필하여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최초원은 29세 때 신라로 귀국합니다. 귀국 후 시독 겸 한림학사, 수병부시랑 지서 서감이 되었습니다. 894년 심호 10여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립니다. 문란한 국정을 통탄하고 외직을 자청하여 태상군, 전령군 등지에 태수를 역임하고 아찬이 되었습니다. 그 후 관직을 내려놓고 전국 각지를 유랑하다가 가야산 해인사에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최초원은 고려 현종 때 내사령에 추중되었으며 문묘에 배항되고 문창후에 추봉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학의 최고봉이요 또 문학의 시조로 존경의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태인의 무성서원, 경주의 서학서원 등에 종양되었습니다. 최초원의 저술로 심원집에는 개원필경, 금채시, 잡시부 등이 있습니다.
사서로는 제왕 연대력이 있고 불교 관련 저술에는 사삼비명, 법장 화상전, 부석 존자전 등이 있습니다. 글씨에는 대승복사비, 진감국사비, 지중대사 적조탑비, 무염국사 백월보강탑비 등이 있습니다. 오늘날 전해지는 저술에는 개원필경, 법장화상전, 사삼비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당나라에서 활동을 보겠습니다. 12살 소년 최치원은 왜 당나라로 조기 유학을 갔을까요? 최치원은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습니다. 그러나 신라는 골품제 사회로 욕득품 집안인 최치원은 신분적 상승을 위하여 유학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최치원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아들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원망이 컸기 때문에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을 떠나는 최치원에게 아버지는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며 굳은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최치원은 남이 100의 노력을 하면 나는 1000의 노력을 한다는 임백기천의 정신으로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아버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상투를 대들보에 걸어매고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기까지 하며 그 뜻에 거스르지 않기를 바랐다고 개원필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치원은 임백기천의 노력의 결과 18세 나이로 6년 만에 당나라 빈공진사과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등과 고기 과거급제 합격자 명단에 최치원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의 시는 유명한 중국의 시인이자 과거급제 동기였던 고은이라는 사람이 최치원에게 준 시입니다. 12세에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와 문장으로 중국을 감동시켰네. 18세에 문단을 휩쓸어 단 한 번에 장원급제했네. 문장 감동 중화국이라. 최치원이 문장으로 중국을 감동시켰다는 아주 대단한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치원의 시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의 시집에 오를 정도로 당시 유명했다고 합니다. 과거급제 후 최치원은 20살 나이에 강서성 율수연 현의로 재직합니다. 공무 중에 율수연 남쪽 초영관에 머무는데 쌍여분 무덤의 사연을 듣고 시를 지어 억울하게 죽은 장씨 자매를 위로합니다. 그러자 꿈에 두 여인이 나타나 각기 답가를 주고 사랑을 나눴다는 쌍여분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나라 시대 이후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등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우리나라의 여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치원의 사랑 이야기만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백성을 위로하는 몽민관 모습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전설은 1000년 동안 전해오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지금도 이곳을 신령스럽게 여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율수연 현의 시절에 최치원은 두순학과 좋은 친구 관계로 시를 주고받았습니다. 두순학은 당 시선에 202보와 함께 당나라 시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 시선은 당나라 시의 정수를 모은 시선집을 말합니다. 또 두순학은 두순학체라는 독특한 시체를 형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교우관계가 이어진 걸 보면 최치원의 문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10월 15일
중국 강수성 율수연에서는 최치원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중국이 최치원을 기억하고 그의 역사적 발자취를 기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이외에도 2007년 중국 양주시 최치원 기념관, 2009년 부산 해운대 동백섬, 2018년, 2025년 함양군에서도 최치원 동상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다음은 최치원 업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격황소설을 써서 세상을 놀라게 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격황소설은 황소의 난으로 당나라 정국이 불안한 시절 종사관 최치원이 회남 절도사 고변을 대신하여 쓴 격서입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까지도 너를 죽이려고 은밀히 의논하였을 것이니 내가 비록 숨은 붙어 있다고는 하지만 넋은 이미 빠졌을 것이다. 고려의 문장가 이규보는 황소가 이 글을 읽고 벌벌 떨며 책상에서 굴러떨어졌다고 삼국사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명문장은 현재 중국에서 중학생 교재에 실려 학생들이 외우고 있습니다. 이 글의 문체는 사륙 변려문으로 후세의 문장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황소의 난이 진압되자 최치원은 승무랑 시여사 내공공의 직함과 당희종에게 당나라 정오품 이상 관료들에게 내려지는 자금 어대까지 하사받았습니다. 불과 25세 나이에 최치원은 중국에서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다음은 개원필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최치원은 신라를 떠난 지 17년 만에 귀국한 후 886년 헌강왕에게 개원필경을 올렸습니다. 개원필경은 최치원이 당나라 고변의 휘하에서 4년간 창작한 시문입니다. 시문이 1만여 수가 되었으나 총 20권으로 편집했습니다. 개원필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집입니다. 최치원은 개원필경 서문에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래를 헤쳐 금을 찾는 마음으로 개원집을 이루었고 난리를 만나 육막에 기식하며 생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필경으로 제목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개원필경에 수록된 시는 60편, 문장 310편으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 남경대 당은평 교수는 개원필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중국 정사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개원필경을 근거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신당서 예문지에는 최치원에 대해 최치원은 고려인이며 빈궁과 급제하고 고변의 회남 종사가 되었다. 문집인 개원필경 20권과 사륙문 1권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원필경이 신당서에 실릴 만큼 국제적인 저술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당서는 북송 때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 사서로 공신력 있는 정사로 총 22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무 10여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원이 귀국한 후 신라는 곳곳에서 초적이 봉기하여 사회 혼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최치원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894년 2월 진성여왕에게 사회개혁안 시무 10여조를 올렸습니다. 낭해화상 탑비에서 능관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제 실시와 화국 관리를 존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화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치원을 계승한 최원희, 최승로 등 신라 유학 지식인들에 의해 고려 국가 체제 정비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법장 화상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혁안 심우식여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치원은 해인사에 운둔합니다. 이때 저술활동을 활발히 하는데요. 유학자였던 최치원은 화엄종 고승들의 정기를 통해 화엄 사상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집필된 것이 중국 화엄종의 3대조 법장의 정기 법장 화상전입니다. 이 법장 화상전은 신라 말 고려초 스님들에 의해 중국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화엄종에서는 최치원의 법장 화상전을 보고 찬사를 보냅니다. 문장력이 뛰어나고 사상체계가 짜임새 있게 기술한 탁월한 저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화엄종의 본산 고산사에서도 중국에도 없는 화엄종 개종조 찬에 놀라워했습니다. 법장 화상전은 1145년 마침내 송나라 대장경에 포함되어 일본 고산사에 소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삼비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삼비명에는 유불선 3교를 하나로 융합하려는 통합적인 사상과 인간과 도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유학적 세계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명이 서두에 나오는 도는 사람과 멀리 있지 않고 사람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구절에서 이러한 보편적인 진리를 구하는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삼비명은 최치원이 지은 비문 가운데 자료적 가치가 높은 4편을 모아 엮은 금성문집입니다. 사산은 비문이 있는 4곳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4개의 비문은 쌍계사 진감선사 대공탑비명, 성주사 낭해화상 애걸보강탑비명, 대승복사비명,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명을 말합니다. 이 비명은 최치원이 왕명에 따라 저술했습니다. 개원 필경집과 함께 최치원의 대표적인 저술로 꼽힙니다. 다음은 함양상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함양상림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입니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의 외곽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숲으로 최치원이 함양태수로 있을 때 조성한 것입니다. 1100년이 된 함양상림은 분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던 위천이 자주 범람하자 제방을 쌓아 물길을 돌린 뒤 둑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를 심었습니다. 당시 최치원은 이 숲을 잘 보호함으로써 홍수의 피해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대관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은 바위에 새긴 글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치원은 전국 각지를 유랑하면서 바위에 글씨를 새겼는데요. 부산 해운대 동백섬 바위에 자신의 호인 해운대라고 새겼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탄과 함께 그곳을 기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해운대라는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은둔하며 지내는 심정을 가야산 홍유동 석벽에 시로 남겼습니다. 물은 미친 듯이 바위를 치고 산을 올려
지척에서 하는 말도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시비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진짓 흐르는 물로 산을 다 감싸네. 이 외에도 청룡대 치원석 월령대라는 바위 글씨를 남겼습니다. 다음은 최치원과 고은사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건 1300년을 넘긴 고은사는 불교와 유교가 만난 의미 있는 도량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식인 의상대사와 당대 최고의 유학자 최치원과 인연 깊은 사찰이기 때문입니다. 의상스님과 최치원은 7세기에서 9세기 세계의 중심이었던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최치원은 관직에서 물러나 전국을 유랑하다가 40대 초 고은사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수행하고 공부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최치원은 여지, 여사라는 두 스님과 가온노 우하로 누각을 건립하고 이때부터 최치원의 호를 딴 외로울고 고은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치원과 밀접한 인연을 간직한 고은사는 도교적 이미지로 가득한 절입니다. 뒷산의 명칭도 문교구름을 뜻하는 두문산입니다. 고은사 가운룰은 고은사의 얼굴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던 누각이었습니다. 아래로는 계류가 흐르고 뒤로는 산과 구름을 접하는 신선이 사는 세계의 상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은사 우하루는 부처가 살법하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빌려 우하루라 했습니다. 우하루에는 유명한 호랑이 벽화가 있었습니다. 최초는 신라시대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 영정이 가장 많은 이도 최치원입니다. 최치원은 동국문종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와 문화에 미친 그의 문학적, 학문적, 사상적 업적이 지대했음을 의미합니다. 1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독보적인 지성인으로 남아있습니다. 고은사는 최치원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기 위해 최치원 문학관을 건립하여 그의 업적과 사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산불로 고은사, 가온노, 우하루 등 누각이 전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다. 신라의 대학자 최치원이 사상이 깃든 이곳 고은사가 빠른 시기에 복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고요한 라디오를 듣는 듯한 훌륭한 목소리의 주인공으로서 최치원과 고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김서연 포교사님께 박수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북지역단 불교문화해설사 일불성 장영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심야의 깊은 어둠 속 등불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도 그 빛을 나누는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고은사 말사인 안동 봉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법당 중수기에 의하면
봉정사는 672년 신라 문무왕 때 능인 대사에 창건이 되었어요. 봉정사는 봉황이 머물렀다는 전설에 따라 봉정사라는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봉정사는 오랜 역사만큼 많은 불교 문화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봉정사를 대표하는 극락전과 대웅전, 그리고 영산암 이렇게 세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극락전을 보시겠습니다. 극락전은 고려시대 숨결이 남아있는 국가 부물로 1972년 해체 복원 공사를 하였는데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1363년 고려 공민왕 때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나와 건립 연도를 1200년 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보다 13년이나 앞선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를 맨 아래 기단부터 천천히 살펴보시면 가공을 한 장대석의 기단 위에 받침돌을 두고 그 위에 나무기 등을 세운 전형적인 목조 건축 양식이며 통일신라 건축 양식을 한 고려시대의 건축물입니다. 건물의 고주는 정면 3칸, 측면 4칸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정면은 단순하지만 오히려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귀족적인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은 한 방향으로 창이 돼 있어 은근한 빛이 쓸쓸한 모습으로 바닥을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빛이 부처님 쪽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최소한의 제한된 빛으로 성스러움을 극대화시킨 것이 고려시대 법당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동 봉정사의 기둥은 베을림 기둥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건물을 멀리서 보았을 때 당당하게 보여주며 위쪽이 상대적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 건물을 멀리서 보았을 때 오목하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착시 현상을 보완해주는 전통 건축 양식입니다. 극락전의 기둥 공포는 기둥 위에만 받쳐주는 주심포 양식으로서 담백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극락전의 건축 양식은 간결한 형태가 고려 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봉정사 극락전의 지붕 구조를 살펴보면 맞배 지붕 건물로 마치 책을 펼쳐서 엎어놓은 모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맞배 지붕 건물은 건축의 규모와 기능에 맞는 단순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경사진 지붕은 빛과 그림자를 만들며 마치 하늘과 맞닿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이는 극락세계가 우리의 삶과 자연 속의 존재함을 상징하며 곡선미가 아름다운 팔짝지붕과는 달리 맞배지붕 건물은 직선적인 힘이 느껴져 극락전의 엄숙함과 고요함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정한 지붕선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군더더기 없이 본질만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부터는 극락전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극락전 안에는 아미타 부처님만이 봉안에 되어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강불 무량수불로서 한량없는 빛과 한량없는 수명으로 중생을 끊임없이 구제해 주시는 극락세계의 부처님이십니다.
극락전 안에서의 아미차 부처님은 개인이 오로지 일심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박하게 꾸며놓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불상 위쪽으로는 잘 짜여진 닷집이 부처님의 위엄을 더 높이고 불단의 신성함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전의 천장 구조는 따로 꾸미지 않고 속가래가 그대로 드러나는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 강건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전의 바닥은 원래 전도를 깔아놓아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으며 마루는 그 이후에 깔아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봉정사 극락전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이후 지금까지 서 있는 건물입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목재를 층층이 쌓아 만든 구조가 명쾌하며 살아있는 건축물의 하석으로서 한국의 고건축의 역사를 새롭게 쓴 우리나라의 목조의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또한 극락전의 건축 양식은 후에 지어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궁과 비교하여 그 당시 건축기술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조용히 서 있지만 그 안에 아미타 부처님은 언제나 중생구제를 향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이 극락전도 천년 전에는 막 지어진 새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 기둥은 닳고 석가래는 빛을 발했어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앞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극락세계를 세워가길 발언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동 봉정사의 중심 법당인 대웅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부처님의 지혜의 문을 여는 보물창고로 계속해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정사의 대웅전은 조선 초기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국가 보물이며 고려 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서 전통 한옥의 마당 깊은 집처럼 푸근함이 느껴지는 건축물입니다. 봉정사의 대웅전을 맨 아래 기단부터 천천히 살펴보시면 정감있게 잘 쌓아올린 자연석의 기단 위에 기둥은 약한 베를린 기둥 양식을 하고 있고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기둥의 공포 양식은 기둥 위와 기둥 사이사이에도 있는 다포식의 건축 양식을 하고 있으며 극락전보다는 다소 무게감은 있어 보이나 보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고 있습니다. 봉정사 대웅전의 창호는 정면 억칸의 경우 4짝의 분할문을 달고 좌우 혁칸에는 2짝씩 띠살문을 2개씩 설치해 놓았어요. 그리고 기둥 맨 위쪽으로는 받침 없이 소첨자와 대첨자를 사용해 놓았습니다. 처마의 구조는 석가래의 구연을 덧대어 만든 겹처마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안동 봉정사의 대웅전은 지붕 구조를 살펴보면 스스로의 무게를 담아 인연 따라 드러나는 부드러운 곡선처럼 아름다운 팔짝 지붕 건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불교의 미를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안동 봉정사의 대웅전을 앞마당에서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유난히 건물이 낮으며 보통의 한옥은 1대 1.4의 비율 정도로 수직적으로 솟구치는 방식을 하고 있는 반면 안동 봉정사 대웅전은
아주 수평적입니다. 건물의 높이와 수평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수평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건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봉정사의 대웅전은 법당 정면 앞에 텐마루와 난간이 짜여져 있는데요. 이는 매우 독특한 특징으로 안동 봉정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텐마루는 사랑채와 같이 편안한 느낌을 주어 균형미와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에 텐마루를 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법당 안으로 들어와 법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개방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면 대웅전 안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대웅전 안에 정중앙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봉안되어 계시고 좌우 협시보살님은 간센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 모셔져 계시며 호불 탱하루는 아미타열의 설법도가 모셔져 계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정토에서 법을 설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불화로 1713년 화승인 도입가여 청등회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미타열의 설법도는 조선 후기 도상 전형을 나타내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호불탱화와 중앙불상가의 조화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이 하나로 이어져 수행자에게는 깊은 신심과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봉정사의 천정은 좁은 시야에 갇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는 진리를 담아 우물반자 천정에 법문자와 용그림 단청도로 장엄되어 있어요. 그리고 불상 위쪽으로는 복의 천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매우 특징적인 점은 복의 천정 안에 용의 발톱 5개가 매우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단청은 왕실과 매우 인연이 깊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안동 봉정사는 그 옛날 화마를 막기 위해서 물에 사는 수신인 용을 단청으로 그려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덕분인지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동 봉정사는 불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동 봉정사는 천정 구조가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물반자의 천정 구조는 다포개의 건축이 지어지면서 지붕 구조가 복잡해지고 복잡해진 지붕 구조를 가리기 위해서 우물반자 천정으로 꾸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동 봉정사의 차량은 대웅전의 천정의 단청은 고려말 전통이 깃든 단청으로 어떨 때 보면 검은색으로 보이고 어떨 때 보면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좋은 단청의 색은 다양한 색으로 보이며 아무런 색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형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색을 가지면서 만색을 가지고 있지 않는 형식인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나가지 않으면서 모든 곳에 나가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동 봉정사의 대웅전은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는 법당입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대웅전은 끝이 낮고 수평적인 건물로 안정감과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전통 건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천둥산자락에 자리 잡은 봉정사는 동서로 긴 대지 위에 단정하고 정갈한 배치 속에 고즈넉한 분위기가 아름다운 곳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담아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작은 봉정사라고도 부리며 봉정사가 품고 있는 자연 속 보석 같은 공간인 영산함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함은 19세기 말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영산함이란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한 것에 따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설법을 듣고 있는 나한에 중점을 두어 응진전을 중심 법당으로 보아 영산함이라 불려지고 있어요. 영산함의 건물 형태는 응진전과 우화로 그리고 간심당과 송암당, 삼성각 등 몇 개의 건물이 미음자 형태로 닫혀져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영산함의 정문을 겸하는 우화루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영치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셨을 때 하늘에서 꽃이 비오듯이 쏟아졌다고 하는 데에서 쓰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자연석의 기둥을 세운 우화루의 작은 문으로 허리를 굽혀 들었으면 옛집과 마당이 어우러진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영산함은 자연 그대로 완만한 구름 경사지를 다듬지 않고 비탈진 길에 자연스러운 모습을 마당으로 받아들여 비움과 체험의 공간 변화를 주었어요. 또한 3단 구조로 된 마당 아래쪽에는 풀꽃이 있고 가장 넓은 마당 중간에는 바위 위에 솟아오른 소나무를 중심으로 배롱나무와 석 등이 옛스러움의 정취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화루의 건물은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상량과 석가래가 지붕을 받치는 본래 역할은 물론 친환경 인테리어 역할까지 하는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산함의 주불전인 응진전을 보시겠습니다. 응진전은 양방가옥 형태로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왓배 지붕이면서도 4개의 추녀를 달아 지은 팔짝지붕 건축수법으로 지어져 있어요. 영산함의 응진전도 봉정사 대웅전과 마찬가지로 법당 정면에 텐마루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편안한 느낌은 응진전의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햇살과 함께 빛바랜 단청은 자체 발광하며 응진전의 운치를 한껏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시방 3세라는 말은 부처가 공간적으로는 시방에, 시간적으로는 3세에 존재한다는 말로 모든 시공간에 부처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시방 3세가 함축된 곳이 바로 응진전입니다. 응진전 안에는 현세불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모셔져 계시고 과거에 석가모니가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준 정감열애 하시는 제와갈라 보살님과 미륵 부처님이 모셔져 계십니다. 시방 3세의 부처님이 모셔져 계신 응진전 안에는 사바세계에서 피안의 극락전투로 건너갈 반야용선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불보살님은 중생구제를 원력으로 하고 있는데 중생은 오늘도 좀처럼 용선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진전의 좌우 벽면에는 중생을 정법으로 인도하겠다는 나한님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표정과 동작이 살아있는 나한님을 대할 때 유난히 친근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전생의 자기 모습과 닮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깨달은 성자는 3살 어린 아이와 같아서 중생을 향한 성품이 한량없이 순진무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나한상 앞에 사탕을 놓으며 소원을 빌고 나한상은 그 마음이 고마워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응진전의 텐마르에서 바라본 우아루는 벽체 없이 안팎이 트여져 있고 누마루와 이어져 있는 간신당은 텐마르 덕분에 바깥 세상과 통한다고 합니다. 문 하나를 두고 분별의 경계를 허무는 간신당은 모든 마음을 제어하는 수행법의 장소입니다. 또한 간신당과 마주하고 있는 송암당 역시 누마루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산함의 정각들은 하나인 듯 둘이고 둘인 듯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영산함은 공간에 막힘 없이 두루 통하여 물결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영산함의 하층 누각이 닫힌 공간이었다면 상층은 안팎을 시원하게 소통시키는 공간입니다. 도량에 들어서면 영산함이 왜 고건축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 표현했는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영산함은 도량 자체가 한옥의 미음자 형태로 하단은 우아루, 중단은 간신당과 송암당, 상단은 영산함의 주불전인 응진전,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송과 배롱나무, 절집과 잘 어울리는 반송과 배롱나무가 절집 차원의 풍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한옥을 멋스러움을 만난 것만으로도 영산함의 가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의 모습까지도 본다면 더할 나위가 없으실 것입니다. 이 영산함의 맑은 바람처럼 오늘 이 자리 인연이 무한한 법계 속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나태주님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이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했듯이 안동 봉정사도 자세히 보고 오래 들여다보면 천년의 문화재의 향기가 소중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동 봉정사를 대표하는 극락전과 대웅전, 영산함 이렇게 세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안동 봉정사는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도 다녀가신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소중한 사찰입니다. 언제라도 꼭 방문하셔서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충북지역장 불교문화해설사 일불성 장영이었습니다. 예, 전통적인 목재 건축물의 보고라고 불리죠. 봉정사는 봉정사 건물의 겉모습보다도 그 이면에 깔린 아주 배경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충북지역단의 장영 포교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석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오늘 해설의 포인트는 부석사를 제대로 보는 방법, 이게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설에 앞서 저에게 5분 정도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석사가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아닌 불교 문화 해설사입니다. 그리고 포교사이기도 하고요. 제가 문화해설을 하면서 몇 년 문화해설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떠오른 테마 2개 있습니다. 관점과 안목입니다. 문화유물에 대한 세세한 공부에 앞서서 관점과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몸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찰의 유물을 바라보는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불교 미술품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비불자나 무종교인들은 이런 유물을 그냥 미술품으로 볼 뿐입니다. 2번째는 문화유산, 문화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언론이나 정부기관에서는 등급을 매겨 국본이 보물이니 지정문화재니 비지정문화재니 이렇게 차별을 두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3번째는 성보로 보는 관점입니다. 성스러운 보물, 즉 예경의 대상으로 불자나 우리 포교사들이 가져야 될 관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포교사들이 문화해설을 할 때는 불교적 관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을 덧붙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문화해설사는, 불교 문화해설사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사찰을 볼 때 3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부석사도 이제 나중에 제가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찰이 위치하고 있는 터를 봐야 됩니다. 즉 제가 지금 안목을 바라는데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 다음에는 배치를 봐야 돼요.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다음에는 세세한 건축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와 배치와 어떤 구조, 이걸 보는데 이 3가지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부석사는 터, 배치,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각각의 구조가 자연과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아주 훌륭한 사찰입니다.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제가 차차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겉모양만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봐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부석사는 화엄과 정토가 이루어진 그런 사찰입니다. 불교문화 해설사는 겉모습을 보면서도 내용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은 부석사 공영주차장 바로 위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표지석입니다. 2018년 6월 30일 부석사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선정됐습니다. 부석사뿐만 아니라 통도사, 봉정사, 마곡사, 법주사, 서남사, 대흥사 7개 사찰이 세계유산으로 선정이 됐죠. 세계유산에 선정된 거 기뻐만 할 게 아니고 왜 선정되었는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된 기준이 탁월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선정된 배경을 보면 1000년 이상 내려오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스님과 많은 불자들이 수행과 기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이죠. 중국의 석굴이나 인도의 석굴, 또 일본의 정원도 세계유산에 선정됐습니다만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과거의 영광, 또 일본의 정원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산사는 지금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부석사는 676년에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셨는데요. 창건했던 시대적 배경이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창건됐습니다.
의상대사가 670년 급하게 신라에 귀국한 이후 6년간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됐는데 676년 11월 달에 기벌포 전투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해 2월 달에 의상대사께서 문무대왕의 왕명으로 창건한 사찰이 부석사입니다. 부석사는 또 하나 봐야 될 게 시간적 구조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진로에서부터 무량수전까지 왕복 한 16길이에요. 봉황산 해발 800m 지점에 위치해 있는 가파른 지형의 산지가람인데 신라시대 때 쌓았다는 석축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9단부터 12단이 되는데 이걸 확인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찰이기도 합니다. 진입로부터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자갈밭으로 흙길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매표소와 안내판을 지나면 이런 이제 길이 이어지는데 은행나무 숲과 은행나무 건너편에 사과밭이 유명하죠. 일주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태백산 부석사라는 편액이 보이죠. 태백산은 신라시대 5학 중에 하나로 북쪽에는 태백산, 중앙에는 팔공산, 남쪽에는 지리산, 동쪽에는 토암산, 서쪽에는 계룡산으로 신성한 곳이 5학이었는데 부석사는 바로 태백산에 위치했기 때문에 태백산 부석사라고 있습니다. 또는 뭐 소백산 부석사라고도 하는데 백두대간의 태백산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부석사가 있고 바로 소백산맥으로 이어지고요. 정확한 산명은 봉황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황산 부석사로 하고요. 태백산 부석사 바로 뒤에는 해동 화엄종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 동쪽 중국인의 시각이죠. 신라를 가리키고요. 화엄종차다. 우리나라 화엄종이 의상대사에서 의회 부석사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1km 정도 걷다 보면은 맞닥뜨리는 게 당간지주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당간지주가 매우 많은데요. 이 당간지주는 이제 약 4m 가까운 높이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늙신한 자태로 유홍준 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당간지주 중에 맵시로 최고로 뽑고 있습니다. 이 당간지주는 당을 걸었던 간대가 있는데 간대는 없어지고 지금은 지주만 남았습니다. 이 당간지주는 이곳이 성스러운 것을 표시하는데 연호를 따지면 부처님 4,500년 아석가대왕이 신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도 전역에 석주를 설치한 것에서 유래를 찾고 있습니다. 인도의 석주는 사자 머리가 올라가 있는데 사자가 올라가 있는데 우리나라 당간지주는 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두 당간이 보물로 지정된 것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천왕문이 보이는데요. 이 천왕문을 올라가면서 많은 돌계단이 보이시죠. 이 천왕문 자리는 과거에 이곳이 조계문 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계문 일주문. 그러니까 과거에는 당간지주 뒤에 일주문이 있었던 것이죠. 현재 일주문은 이제 후대 1980년대에 세워진 거고요. 이 천왕문은 이제 80년대에 조성된 사천왕이 있습니다. 동방지국천왕, 남방정정천왕, 서방광목천왕, 북방다모천왕. 시간 있으면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왕문을 지나고 나면 이렇게 긴 석축으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거리도 이제 꽤 되는데요. 여기를 지나면 이제 회전문이라고 합니다. 회전문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회전문을 지나면 면서부터 경내로 칩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 회전문에 사천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천왕문이 옛날에는 일주문이고 지금의 회전문이 옛날에는 천왕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회전문을 막 올라오면 보이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계단이 보이시죠? 바로 앞에 큰 계단이 보이고 그 위에 또 하나 계단, 또 하나 계단,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게 범종각인데요. 범종각 이쪽에도 계단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계단이 총 4개 있죠.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있는 계단을 계단으로 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계단부터 부석사 무량수전까지 이제 9개 석축으로 볼 것인가, 10개의 석축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화엄경의 십지의 단계를 표현한 것인가, 아니면 무량수경에서 이야기한 관무량수경이죠. 정확히는 3품, 9품의 단계를 설명한 것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양쪽에 탑이 있습니다. 동탑과 서탑인데 원래 부석사 동쪽에 있는 곳에서 1966년 옮겨온 것입니다. 서쪽에 있는 서탑은 익산 왕복리 5층 서탑에 석가모니 부처님 사리 5가를 모셨습니다. 봉황사 부석사라고 편액이 있는 종각입니다. 이 종각은 2023년도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종각은 사찰에서 대웅전 양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부석사만큼은 중앙 통로에 있습니다. 중앙 통로에 있으면서 이 통로 문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18세기에 대표적인 건축물로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이 됐고요. 이 장면은 이제 어떤 뷰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종각 아래에서 이제 마지막 계단을 넘어가기 직전이 뷰 포인트인데 여기서 꼭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지금 안악루와 무량수전이 보이죠? 이 종각은 앞에서 보면 팔짝지붕인데 뒤에서 보면 맞배지붕입니다. 맞배지붕으로 된 건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한 그런 장치였다고 보고요. 범종루인데 범종은 없고 법고와 목어 그리고 운판이 있습니다. 범종각은 1980년도에 옆에 따로 지었습니다. 범종각에서 오른쪽을 보면 장경각이 있습니다. 장경각은 부석사에 화엄경을 보존한 정각인데요. 화엄경은 80화엄, 60화엄, 40화엄이 있는데 그 세 경판이 모두 보존이 되고요. 해인사 8만대전 경우는 좀 달리 거란 경전을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거란 경전과 같은 그런 경전입니다. 무량수주로 안양으로 오르기 전에는 이제 30도 정도 꺾어야 되는데 그 앞에 이게 두 개의 개불지주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명한 겸재정선의 교남
화성석을 보면 그 당시 그려진 그림에는 중앙에 법당이 바다처럼 보입니다. 이걸 이제 화엄교에서 말하는 그 화장 세 개를 마치 연상케 하고요. 안양은 오른쪽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9일 전에 부석사 방문해서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터를 얘기했잖아요. 부석사의 터 중에 핵심이 무량수전 터인데, 이 부석사의 터를 잡는 건 바로 이 풍경 때문이 아닐까. 즉 화합의 중중무진의 세계가 보이는 곳. 또 학자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제 석등인데요. 석등은 통일신라 시대 작품으로 국보이고요. 우리나라 석등 중에 비레미가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석등의 앞에 있는 그것은 배례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향로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석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과거 문헌에 보면 광명대, 광명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언급해보고 싶습니다. 무량수전입니다. 우리나라 목조건축물 중에 대표가 무엇인가로 물어보면 건축업자들은 서슴없이 부석사 무량수전을 꼽고 있습니다. 별다른 어떤 장식 없이 베를린 기둥에 기소슴 할 때 위에 이렇게 양초마가 위로 올라가는 걸 이제 기소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솔림이라고 양쪽 기둥이 안쪽으로 약간 굽어져 있는 걸 안솔림이라고 합니다. 안솔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안허리곡이라고 하늘에서 이제 천장을 보게 되면 처마선 안쪽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안허리곡이라고 합니다. 문을 보면 가운데 문은 이제 여닫이 문으로 문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양쪽은 창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열개 창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창호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매우 귀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에 와서 이제 종이가 점점 만들어지고 창호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시대 그 당시에는 최신식 기법이었습니다. 정자행문이면 통일신라 시대 3층 석탑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옮겨온 곳인데 이 3층 석탑이 있는 위치가 무량수전 부처님이 마주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무량수전에서 이제 흙길을 오르다 보면 조사당이 보입니다. 의상대사를 모셨던 조사당을 꼭 올라가 보시고요. 못 본데. 보호각 안에 선비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조사당 안에는 고려시대 벽화가 있습니다. 사찰 벽화 중에는 이제 가장 오래된 것이고요. 제석전과 범천 그리고 사천왕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재는 성모박물관에 있습니다. 조사당에서 왼쪽으로 오면 응양각과 자인당이 있고요. 자인당에는 이제 북지리에서 모셔온 세 분의 부처님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는 이제 비로자다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산할 때입니다. 하산을 하다 보면 아까 그 동서 양탑 중에 동탑에서 10m 정도 위치로 옮기면
거기서 바라보는 안양루의 포벽 사이로 5분의 부처님이 보이는 게 이 명장면입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말기 바라고요. 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이제 지장전이 있는데 지장전 좌측에 오물이 바로 선묘정입니다. 그리고 원인국사탑은 지장전에서 500m쯤 가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상조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상대사는 화엄을 어떤 표방을 했지만은 중생들 위해서 신앙은 정토로 했습니다. 의상대사가 창건단에는 625년입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저는 그렇게 해봤는데요. 의상대사는 이제 살아왔던 평생을 전쟁의 소용돌이에 사셨던 분이고, 올해가 2025년인데 625년에 태어난 의상대사의 탄생 1400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의상대사는 높은 대우를 받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모든 청을 거절하고 부석사에 51세 들어가신 후에 78대 입적하실 때까지 그 사찰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입적하셨습니다. 평생 바루와 옷, 물병 이 세 가지만 소유를 하셨고, 항상 수행과 기도, 그리고 3천여 명의 제자를 길러내고 의상대사의 제자들이 사찰한 곳이 이제 화엄 10차리고 뛰어난 10명의 제자를 10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석사의 어떤 심리적인 관점도 중요하지만 의상조사의 화엄과 정토로 어우러진 그 애민정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의상대사가 표방했던 화엄이란 말은 빛날화 또는 꽃화, 장화월장, 세상은 꽃으로 장엄된 완벽한 존재로 여러분 모두도 완벽한 꽃처럼 본래 깨달은 부처로 완벽하다는 걸 알고요. 또 행복의 조건은 비교하지 않는 것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키 작은 민들레가 해바라기를 부러워하지 않고 해바라기도 민들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모두가 화엄에서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상대사의 진정한 뜻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